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. 두려움 때문에 꽁꽁 숨어 지내던 한 남자가 어떻게 큰 용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.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패배주의라는 감옥을 어떻게 부술 수 있는지, 뭐랄까 그런 심리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내 두려움이 곧 나 자신이다 이런 느낌이요. 어쩌면 말이죠. 우리를 가장 강하게 딱 규정 짓는 게 우리가 뭘 두려워하느냐. 바로 그걸지도 몰라요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술틀 속에 숨다.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막 영광스러운 전쟁터 이런 데가 아니에요. 아주 어둡고 좁은 포도주 틀 아닙니다. 바로 거기가 패배주의가 시작되는 곳이죠. 이게 뭐 수천 년 전 얘기라고 해서 지금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.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경쟁사회, 소셜 미디어 속에서 끝없이 남과 비교하는 문화. 이런 게 바로 요즘 우리가 느끼는 번아웃, 뭐랄까 너무 애쓰다 지쳐버린 무력감의 진짜 모습인 거죠. 정말 흔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. 그리고 있잖아요. 이런 무력감이 계속되면 이게 바로 패배주의적 정체성이라는 걸로 굳어져 버려요. 이건 그냥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세상을 보는 내 눈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필터가 딱 씌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왜곡된 내 모습에 갇혀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감옥인 거죠. 이 패배주의적 정체성이라는 게 보통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. 첫 번째가 바로 인식의 왜곡이에요.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건 불가능해 하고 딱 선을 긋는 거죠. 두 번째는 감정의 고착. 한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. 나는 그냥 실패자야. 라는 꼬리표를 스스로한테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. 세 번째는 행동의 위축이에요. 어차피 안 될 텐데 뭐하러 해. 이러면서 시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죠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제일 무서운데 관계의 불신입니다.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당신이 어떻게 날 믿겠어. 라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무슨 영웅처럼 등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패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으로 나타나죠. 적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짜는 그 좁은 틀, 술틀 안에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.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본인 입으로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 집안은 문하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하고 저는 또 우리 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. 이게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자기 가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일 약하고 제일 작은 존재라고 딱 못 박아버리는 거잖아요. 이건 뭐 패배주의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든 자기소개서나 다름없죠. 자, 이제 두 번째 파트, 예상 밖의 호칭입니다.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확 뒤집어집니다.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게 그냥 산산조각 나는 아주 놀랍고 역설적인 만남이 찾아오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기드온이 그 좁은 술틀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정말 상상도 못했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. 큰 용사여,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. 아니, 숨어있는 겁쟁이한테 큰 용사라니요? 이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?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딱 보여줘요. 바로 두 개의 현실이죠. 왼쪽은 기드온이 믿는 현실이에요. 나는 두렵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다. 근데 오른쪽은 신이 보는 현실이죠. 그는 큰 용사고 구원자고 절대 혼자가 아니다.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축입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. 정말 중요해요. 큰 용사라는 말이 너 지금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 주는 성적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너의 가능성에 대한 선언이었던 거죠.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.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지금 당장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있다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파트, 믿음의 시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세요. 너는 큰 용사야. 이 말 한마디 듣는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그 패배주의가 갑자기 사라질까요?
절대 아니죠. 기드온은 확신이 필요했어요.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양털 뭉치 시험입니다. 처음엔 이게 진짜라면 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죠. 근데 진짜 그렇게 되니까 이번엔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반대로 요구하죠. 아니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주변 땅만 다 적게 해주세요. 이걸 보면 그의 마음속에 불확실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이제 네 번째 파트, 불가능한 승리입니다. 이제 확신을 얻은 기드온이 드디어 행동에 나서는데요. 근데 그가 받은 전략이라는 게, 와, 이건 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였어요. 자, 처음에 모인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어요. 뭐 적군을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한번 싸워볼 만하다.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군대가 갑자기 10,000명으로 확 줄어버려요.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죠. 아니, 적이랑 싸우기도 전에 우리 편을 줄인다니 이 계획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죠. 그리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남은 군사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딱 300명이었습니다. 저 거대한 적군하고 싸울 정예 병력이 고작 300명이라니. 이 숫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죠? 이 승리는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선언인 거예요. 아니 칼하고 창도 모자랄 판인데 이 300명이 손에 든 무기라는 걸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. 소리를 내는 나팔 하나, 텅 빈 항아리 하나,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둔 횃불 하나. 이게 전부였어요. 아니 대체 이걸로 어떻게 전쟁을 이긴다는 걸까요?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, 깨어짐의 능력입니다.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유, 바로 그 항아리의 비밀에 다다랐습니다. 이 이상한 무기들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왔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이 문장 정말 단순한데 모든 걸 설명해줘요. 횃불은 항아리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렇죠. 빛은 분명히 있는데 항아리라는 단단한 벽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도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.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항아리가 깨어질 때 비로소 그 안에 감춰졌던 빛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. 300명의 용사들이 한밤중에 그 항아리를 동시에 와장창 깨뜨렸을 때 일어난 건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랑 번쩍이는 빛,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. 이건 아주 깊은 심리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죠. 그럼 이 항아리가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? 네,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패배주의적 정체성입니다.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숨는 마음,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판단의 벽, 그리고 나는 약해, 나는 안 돼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속삭이는 생각들.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가둬버리는 단단한 항아리인 셈이죠. 바로 이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교훈입니다. 우리의 진짜 잠재력, 그 진짜 빛은요, 우리가 완벽하고 단단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나의 연약함, 나의 한계, 나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 깨진 틈 사이로 가장 밝은 빛이 새어나온다는 거죠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여러분의 빛이 온전히 빛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깨어져야 할 그 항아리는 과연 무엇인가요?